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년 후가 되면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추월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그리고 저도 제 의견을 마지막에 가서는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요, 계속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치에 거의 근접했다. 아직 최고점을 뚫지는 못했고요. 이때 이제 그 테라루나 사태, 그때 1880억 달러인데 지금은 거의 한 1700억 달러쯤 왔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늘어나면 이게 아무래도 코인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큰 호재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호재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처음으로 이제 통화 정책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를 향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커졌다. 자, 실업률은 지금 4.3%, 생각보다 지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의 머릿속에는 이 지금 물가 지표보다는 실업률, 고용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불안할 겁니다. 자, 연준은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말미에도 나오는 거죠. 예전에 2021년 9월이었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자, 그때 뭐 실수가 했든 그게 뭐 고의적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실수는 실수죠. 이거 실기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9월 18일자, 뭐 한국 시간은 9월 19일 새벽 3시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요. 유동성 공급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0.25%를 금리를 낮추냐, 0.5%냐, 현재는 0.25가 더 우세합니다. 0.5가 되면요, 이거 시장에 큰 무슨 사고가 이미 터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CPI, 물가지표보다 실업률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실업률이 9월 6일자로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4.5%, 4.3%보다 더 올라가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쏴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 급등락 당연히 가능하면 단기적으로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통화정책의 완화는 중장기 호재가 맞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인베이스 유독 프리미엄이 낍니다. 7월 이후에 가장 높다. 미국의 수요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비트코인 수요가 다소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한때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코인에서 가장 큰 전 세계 큰 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제가 비공식적으로 60%까지 올랐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지금은 코인계 가장 큰 손은 아쉽게도 한국은 아니고요. 사실 중국도 아닙니다. 현재는 미국의 특히 기관 투자자라고 지금 뭐 ETF의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자, 미국의 기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코인 거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냐가 이제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 체인얼리시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코인으로 돈 주고받고 드론을 많이 샀다 하더라. 이거 이제 전쟁에 드론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의 뭐 이제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에서는 코인 거래소를 2개를 세우겠다. 외환 거래, 무역 거래. 이 무역 거래, 외환 거래에 이 뭐 물론 이제 일반 어떤 그 수출품, 수입품도 있겠지만 이런 군수물품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모든 자산 가격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코인에 대한 수요는 뭐가 있을까요?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슈퍼 리치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를 뭐 연금 펀드요, 국부 펀드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혹은 부를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사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그렇고 알트코인은 뭐 결제다, 송금이다, 정산이다, 플랫폼 뭐 여러 가지 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가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죠.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반면에 안미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친하지 않은 국가들 역시도 달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하도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뭐 중국도 뭐 관세를 뭐 50% 받고 50%더 뭐 이런 기세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특히 관세를 많이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코인에 대한 이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입니다. 코인의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뭐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확정된 미래라 보여지는데 수요가 상승하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격이 중장기 상승할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뭐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신고점 후,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를 한번 이렇게 뚫어줬다가 벌써 162일이 지났다. 자, 이전의 사이클을 감안하면 뭐 이제 곧 뭐 돌파 곧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했죠. 이전 사이클에서는 뭐 209일 또 188일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 한 162일 지났다.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역사는 뭐 똑같이는 아니지만 엇비슷하게 반복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세상은 다 변하고 기술, 플랫폼 다 바뀌어도요. 인간의 속성, 인간의 심리는 비슷할 겁니다. 최고점 돌파 후에 이런 지금 우리가 좀 조정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시점.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 한화 1억 찍었을 때 우리나라만 조금 흥분이 좀 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였고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전 세계 다 이제 달러화 기준이죠. 10만 달러. 여기 이제 김프가 좀 낄 거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대략 1억 4천, 1억 5천 정도 됐을 때요. 전 세계에 갑자기 없던 믿음도 불쑥불쑥 생겨나는 이제 광신의 어떤 그 흥분의 도가니탕이 저는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일부 익절을 할 것이냐? 아니다. 그냥 나는 끝까지 뭐 내년 말까지 혹은 뭐 내년 뭐 어느 시점까지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것을 미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셨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대선에서 하차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분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뭐 한 자리 줄 수도 있는데라고 지금 뒷단에서 얼마나 또 많이 그 유혹 제안을 했겠습니까? 케네디의 표가 대략 5% 정도로 그 이제 여론조사하면 나왔었거든요. 사실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의 그 이제 근소한 차이잖아요. 이 5%가 저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전 세계 코인러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지는 않은 뉴스입니다. 블룸버그가요, 미국의 법원에서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하는 SEC 주장 편을 좀 들었다. 이걸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CNN, 또 어디입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는 조금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크라켄에는 직격탄일 것이다. 이게 거래소죠. 사실 지금 SEC는 여전히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소송이 뭐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크라켄도 이거 그냥 소송 기각해 주세요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라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SEC는 크라켄이 지원하는 거래 중 일부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며 이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이 판사가 SEC 편을 좀 들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법원이 사실상 SEC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으로 크라켄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서 또 이러고 있구나. 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SEC는 마지막 정권이 저는 이제 바뀌지 않을까 보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본인의 임무를 끝까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게리 갠슬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코인,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이제 보도를 하는 자체가요. 코인은 야 미등록 증권이라니까 이거 불법이야. 그러니까 다 팔고 떠나세요라고 계속 압력을 가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전에 19개였습니까? 솔라나, 카르다노, 알고랜드 여러 가지 코인들 다 증권이다라고 이제 기재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조만간 이제 규제 명확성, 지금 규제 명확성, 이게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리플 소송이 지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항소를 하냐 마냐, 이게 뭡니까? 규제 명확성이 아직도 지금 거의 끝자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곧 확립돼요. 이거 결국 뭐냐면요.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FIT 21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코인의 대부분 70%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고 이제 CFTC로 권한을 몰아줄 것이고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다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상품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요 통과가 되면 이 논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량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회가 계속 있으면 그게 기회입니까? 그 기회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 아시죠? 글로벌 결제 대기업 페이팔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보관해주고 이제 뱅킹해주는 앵크리지 디지털이랑 이제 좀 이렇게 제휴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으면 뭘 준다? 보상을 준다. 이 보상이 이자죠. 이자를 주겠다. 특히 이제 스테이킹하거나 담보로 맡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수익을 주겠다. 이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립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면 뭘 준다? 이자를 준다. 근데 예치를 별도의 안 하고 그냥 그 지갑에 보관만 해도 따복따복 뭘 주겠다? 이자를 챙겨서 주겠다. 이런 것들이 추론이 됩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인데요. 전 세계 페이팔 다 퍼져 있죠. 기관 투자자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거 어디다 둘까요? 스테이블 코인,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PYUSD 이거 바꿔서 어디 계좌에 그냥 집어만 넣어놓고 있으면 이자를 생각보다 좀 많이 챙겨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유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넘어오겠죠. 그리고 달러, 국채, 미국 국채, 코인으로 소위 말하는 이자 놀이 하는 거거든요. 이 이자를 주겠다. 근데 여기 수수료 뗍니다. 그러면 이 이자 놀이라고 하는 특권, 돈을 찍어내고 이것을 굴릴 수 있는 거는 기축통화 발행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달러가 주요 그 통화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없다. 이건 누구만 줍니까? 월스트리트, 기득권, 전통 금융에만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이제 고소하는 거죠. 너희들 이자 줬다며 그 코인 거래소들 싹 잡아놓았던 게 그런 맥락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 자금, 글로벌 이권. 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전통 금융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 세계 월가가 아니면 그 전통 금융의 자본을 통한 전 세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기존의 전통 금융의 아날로그 시스템 플랫폼에 돈이 있었거든요. 이걸로 그 안에서 다 수익 사업을 했다가 플랫폼만 바꾸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 코인으로 웹3로 블록체인으로 RWA로 다 바꿔서 전통 금융이 결국 이 시장 다 먹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러시아에서 코인 거래소 두 곳을 설립하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도 코인, 이제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포함입니다. 코인의 사용량이 지금 늘어날 것이다. 또 서클 빼놓으면 섭섭하죠. 자, 블랙록이 서클에 수천억 투자했습니다. 피델리티도 투자했고요.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에도 투자 많이 해놨습니다. 다 대주주거든요. 서클과 코인베이스도 서로 돈으로 서로 이렇게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배를 탔다. 돈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입니다. 자, 서클에서 베이스 기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베이스,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 레이어 2인데요. 코인베이스의 그 베이스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유통을 하고 있죠. 이번 베이스 기반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EURC 출시에 따라서 전 세계 상위 통화의 3분의 2는 이미 온체인화된 셈이다. 블록체인 위에 이미 올라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상위 통화 이제 그 직접적으로는 달러화와 유로화를 언급한 것으로 지금 추론이 됩니다. 근데 사실 중국의 위안화도 DCEP라고 중국에서 CBDC 이미 이걸 론칭했거든요. 일본에서도 엔화 지금 다 스테이블 코인 그 연구 안 하거나 이거 다 나와요. CBDC는 좀 이제 오래 걸려도 쉽게 말하면 이미 달러, 유로 뭐 전 세계 기축 통화에 가까운 이런 주요 화폐들이 다 뭘로 됐다? 디지털 화폐로 이미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 가능성이 아니라 뭐다? 현실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 유로화와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스왑을 지원하겠다. 스왑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법정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 CBDC로 가고 그 돈들이 주식으로 갔다 채권으로 갔다 이제 RWA 말합니다. 뭐 부동산을 코인화 시켜서 서로 외환과 주고받고 뭐 법정 화폐 다른 나라랑 주고받고 이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람들 그럼 스테이블 코인만 많이 쓰고 코인 안 쓰겠네요. CBDC도 안 쓰겠네요. 노입니다. No. 이 돈이요. 디지털 세계로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보여지지만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다 같이 커지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있고 CBDC 이건 정부죠. CBDC의 장점이 있고 코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효용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커지고 그 와중에 코인의 시가총액이 같이 커질 겁니다. 서클의 임원이 얘기합니다.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이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 자기들이 1위를 먹을 것이다. 시가총액 1위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 블랙럭이잖아요. 서클이 이퀄 블랙럭인데 이 블랙럭에서 미국에서는 USDC죠. 유럽에서는 뭐다? EURC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시총이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7,300억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뗐다라 보시는 게 맞겠죠. 블랙럭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 세력을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 왜? ETF 신청만 한 100%다 통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얘기고요. 미래를 만들어 버리는 힘이 누구한테 있다? 블랙럭에게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미쓰비시 뭐 파이낸셜 그룹이 일본이거든요. 뭐 이전에 그 전범 그룹 그 미쓰비시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뭐 만듭니까? 스테이블 코인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다 해요. 이건 뭐 러시아도 하고 중국도 하고 우리나라도 나중에 뭐 지금 CBDC 이 두 개 약간 하이브리드도 나올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CBDC에 그 이제 중간 성격에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디지털 화폐가 될 거고요. 이 지금 일본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법정 화폐 및 신용카드 지용, 이건 뭐 신용카드 연결해서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못 막아요. 디지털 화폐, RWA, 코인, 웹3 이 인프라 자체를 지금 디지털로 다 바꿔버리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코인도 여기 있습니다. 암호화폐 VC의 설립자, 뭐 원 컨퍼메이션, 뭐 여기에 이제 창업자 닉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향후 5년 내 비트코인을 추월할 것이다. 현재 비트가 훨씬 크죠. 이더리움의 4배가 넘어갑니다. 두 자산 모두 성장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확실한 내러티브, 이야기적 요소가 있는데 그 기관들은 그 내러티브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ETF 많이 쟁여놨겠죠. 이더리움 어땠냐? 지난 5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블록체인이었지만 좀 덜 알려졌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희소성이 있고
지금 현재 대비했을 때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사실 그러니까 그 찍어내는 속도는 훨씬 더 느리죠. 근데 이더리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면 소각을 하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희소한 자원은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면 스테이킹 말하는 거죠. 실제 사용 사례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디파이가 됐건 뭐 나중에 NFT 메타버스 기축 통화가 이더리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시총은 비트 시총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더 많은 이더를 매수하고 전 세계에 이더를 전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건 다 어느 정도 동일하는데 이더가 비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성공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사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재능입니다.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뭐가 더 시총이 커질 수 있느냐? 이제 뭐 저희 채널이니까 저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시총 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 이더리움 그럼 다 쓸모가 없냐? 가격 상승 퍼센티지는요.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상승률이 높고요.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총이 작다는 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와 동의어거든요. 그럼 이제 뭘 선택할 것이냐는 개인의 아니면 기관의 온전히 그 선택의 몫이라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우리가 디지털 금으로 알고 있죠. 이더리움은 뭐 사람마다 얘기는 다릅니다. 디지털 석유다, 디지털 은이다, 디지털 굴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더리움은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전제가 있어요. 미래 예측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더리움 시가총액은 안 될 것 같다.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최선이고요. 저는 제가 꼭 맞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탑 10의 자산의 시가총액 이거 보시면요. 1위가 뭡니까? 금이죠. 이게 지금 유로로 나와 있는데요. 17T, 그러니까 17 트릴리언 유로인데요. 금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17T죠. 2위, 3위, 4위는 애플, 엔비디아, MS,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3.4, 3.2, 3.1 금과는 다소 차이가 한 5배 이상 벌어지는 거죠. 5위는 구글, 아마존, 아람코, 이제 8위에 은이 랭크가 됩니다. 9위가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10위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벌써 탑 10 안에 비트코인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심지어 비트코인 일부 맥시멀리스트들은 금의 시총을 능가할 것이다. 뭐 이제 그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미래 1위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전 비트코인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디지털 석유라면서요. 디지털 은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우디 아람코가 뭐 파는 데입니까? 석유 파는 데죠. 그러면 미래 2위의 이더리움도 뭐 이쯤 어디에 이제 랭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론을 할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 수가 없어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죠. 어떤 분들 사업을 합니다.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되는 확률로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피땀 눈물을 버는 거에 그게 이제 투자입니다.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만약에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을 대체하고 시총을 넘어가서 전 세계 1위 자산에 등극을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알트코인 시세 차익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뭐 1년 지나면 또 이제 페이크 주면서 1년 내내 흘러내리는 하락장이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이거 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러면 26년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을 좀 주워 담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다 팔 거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난 비트코인은 이번에 팔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비트건 알트건 뭐 그냥 다 이번 뭐 내년 어떤 그 꼭지는 아니어도 어깨 부근에 다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점에서 다시 줄 것이다. 이거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자는 조금 이제 그 비트는 남겨두겠다 보수적으로 하신다면 후자는 좀 더 공격적인 어떤 투자의 형태가 되겠죠.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 저는 이제 그 선택지를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모든 거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자, 크립토 TV는 나를 따라 해봐요 방송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리딩 아닙니까? 땡땡 코인 사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파세요. 리딩이 아니고요. 저희는 교육 방송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좀 뭐 재미없다고, 뭐 화끈하지 않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꾸준히 들으시면 지식이나 확신이 좀 많이 그래도 좀 증가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크립토 TV의 목표 한번 말씀드렸죠. 배워서 남주자. 한 가지만 추가해보면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같이 갑시다입니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생존율을 높여서 최대한 많이 이제 상승장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끝자락 제가 볼 때 이제 눈앞에 보이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많이 성공하셔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